지난주에 나왔었던 굵직굵직한 고용지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 시장을 실망시켰거든요. 네. 일단 악재이잖아요. 근데 이제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가 된 상황인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전쟁이든 뭐 아니면 뭐 버블이든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5년 이상의 상승을 가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치고 가서 항상 시장은 끝나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우려를 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시장 내에서 너무 쏠려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되는 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그러면 즐길 파티 시간은 좀 더 있는가 저는 보네요. 벌써 출구 찾을 때는 아니다. 지금 출구를 찾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고민할 부분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냐 하면 일단 지금은 FOMC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맞아요.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분위기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눈에 보이는 이제 방향성이다 보니까 네. 그 파도가 막 세게 몰아칠 때는 역방향으로 수용하기 쉽진 않잖아요. 예. 좀 약간 쏠려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장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여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시장은 이제 환호를 하고 있고 간밤에 내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경제 지표의 어떤 악재이잖아요. 사실 예. 미국의 고용 지표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굵직굵직한 고용 지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사실 시장을 실망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가 된 상황인데 주가가 왜 올랐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고용이 안 좋아진 거는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맞냐라는 어떤 악재로서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실적 아니면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거고 당장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인율과 성장률이 함수인데 할인율이 내려간 부분인 거지.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같은 자리에서도 그냥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시장은 안 좋은 것도 좋게 해석하고 좋은 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정도로 네. 경기 지표를 해석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인하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50bp 비컷도 얘기하기도 하거니와 연내 2번에서 3번까지도 전망하는 하우스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 지금의 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다 보면 밸류에이션은 더 높게 갈 수 있다. 네. 이게 현재 딱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있는 거죠. 딱 이 자리에서 2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문가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비컷은 이제 날아간 거죠? 라고 했다가 그러게요. 야, 2주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비컷 얘기도 나오고. 비컷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네. 비컷을 단행한다라는 거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컷을 해도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작년 24년 9월에도 비컷을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7월에 실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때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지표가 나올 텐데 이 연간 고용, 그러니까 지난 네. 1년간의 고용 지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수정 작업이나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작년에도 보면 9월 FOMC 이전에 그 지표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그렇게 눈여겨보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지표의 명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1년간의 고용이 우리가 100을 봤었는데 100이 아니라 90, 70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그 페이퍼에 출처 보고서 보면서 또 네, 해석도 그런 것도 나왔었고. 있었어요. 네. 실업자가 맞아요. 뭐 신규 일자리보다 많아지고 그러면 어쩌면 이번 주에 조금 더 내러티브는 50bp 내리는 것까지 계속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참 여기에 따른 해석은 이제 시장의 몫이겠으나 일단은 지금 뭐 비컨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는 이제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를 보겠는데 그 전에 미국 어쨌거나 경제를 이끄는 소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가 딱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 작년에도 7, 8월이 원래 고용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베케이션이고 좀 예. 계절적으로 고용의 순증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비 시즌이라고 하면은 9월에 백투스쿨, 네. 그 다음에 뭐 10월, 11월 넘어가면서 연말 쇼핑 시즌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가 9월에 있을 내지는 3, 4분기에 걸치는 소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마냥 이렇게 안 좋게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좋게만 하지는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예를 들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속 내려오는 거. 네.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내려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 소위 말하는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가고 싶은데 일자리가 많지 않다. 그만큼 경기가 뭔가 악화도 아니지만 뭔가 불을 뿜듯이 막 약간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소비의 어떤 가동력을 갖고 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네. 이 정도가 현재 미국 수준이라서 소비가 최근에 경제 지표 보면은 소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미국의 하반기는 소비 시즌이야 아니면 소비 모멘텀이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또 한편으로 그래 안 좋은 거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경기 침체 내지는 미국이 뭐 항상 GDP가 70%가 소비네 하면서 미국의 이제 GDP 그러면 계속 뭐 성장률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성장률 내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안 좋아도 미국의 성장률이 그래도 연율로 한 3%는 네. 분기마다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뚝 잘라서 보면 소비냐 투자냐 기업이냐 가계냐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 미국은 현재 그냥 기업과 투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이고 소비나 가계가 시장에 전체적인 힘을 주면서 가는 장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지표가 나왔을 때 오히려 기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지표가 좀 안 좋아지거나 네. 조금은 좀 악재를 내뿜으면 시장에서도 좀 고민을 할 텐데 그거보다는 가계나 소비 쪽이 조금은 둔화되거나 탄력이 약하네 이러니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이 위치에 올려놓은 거는 기업들의 투자를 투자. 중심으로 한 맞아요. M7이니까 맞아요. 거기에 더 중심이 된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다가 물가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둔화 쪽으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임금 상승률은 슬로우해지는데 맞아요.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스태그 얘기 나오는구나. 결국 둔화 아니야? 이렇게 될 여지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지속적으로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고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이 와야 스태그플레이션은 맞고 예. 지금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큼의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경기는 좀 둔화되는데 물가가 잘 안 잡힌다 정도. 예. 근데 이 경기의 둔화가 뭔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유발할 만큼의 어떤 미국의 경제 상태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고용의 양이 줄어든 거지 그렇다고 해고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나 일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또 소비의 양이 있어서 그것 때문이라도 물가가 떨어지진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70년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었거든요. 하나는 유가라는 요인이 좀 있었고 예. 유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미국은 지금 순수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에너지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행여나 만약에 물가가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특히 비용 견인으로 유발될 것 같으면 미국은 수출하면 자기들이 안에서 또 소비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아픔은 또 딴 나라가 차지하겠지만 네. 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때 미국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이 그 올라온 그 물가를 가격에 전가 못 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에 전가 못 시키면 기업의 마진은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도 더 못하고
고용이 또 붕괴되고 실업이 더 늘어나서 결국은 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되는 건데 예. 지금은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라는 지금 기업들이 물가가 아니면 수입 물가나 이게 들어오는 어떤 그 비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감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MS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가격을 정가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까지는 사실 너무 좀 약간 오버한 액션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기억을 되돌려 보면 올해 내내 그러니까 항상 좋은 얘기만 하다가 한편에서는 야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긴 나와 라는 게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는 참 많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요즘에 다시 또 뉴스화가 되고 뭐 투자은행에서도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아직 지표로 봤을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나 시장의 소위 말하는 에너지를 우려하시는 분들의 차트들이 예. 일부 기업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다. 네. 뭐 M7 위주다. 네. 근데 이게 저는 결국은 그게 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더 올라가다가 버블까지 가서 부러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게 소위 말해서 K자형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도 일부 국가, 이머징 별로 안 좋지만 미국 중심으로만 가던가 미국 내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하면 대기업만 가잖아요. 네. 고용이 안 좋은 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 대기업 내에서도 IT와 BIT. 그 투자도 보면 2분기 GDP에서 그 비주거형, 주택이 아닌 투자를 보면 지재권이라든지 AI와 관련된 투자만 계속 늘어나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투자, 뭐 비주거형 그 구조물 같은 투자는 늘어나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쏠려가는 상황에서 더 시장이 추구하는 방향은 투자 내지는 기업들의 어떤 캐펙스에 대한 기대치 이걸 계속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 안 좋은 뭐 중소기업이나 고용이나 뭐 이머징이 회복하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경제 선순환이 이러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는 그런 시장의 상승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부터는 뭔가 약간 금리 인하해주면서 조금은 좀 시장에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뻔뿌질하게 가면서 가는 네. 가는 놈이 더 가고 네. 버블이라는 고민을 하면서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기업의 투자가 계속 이끌어가는 분위기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나 파워도 사실 더 더 셀 있을 수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까지 시장에 투자를 주도해왔던 M7 그리고 그 M7의 어떤 캐펙스 전망인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친구들만 이 기업만 하더라도 올해 AI 자본 지출이 4천억 달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말레이시아의 GDP만큼. 네.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현금 흐름, 본인들의 캐시 플로우만 갖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현금 흐름 속도 대비 자본 지출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그만큼 캐펙스 더 늘리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느냐? 돈을 빌리고 있다라는 거죠.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구글의 회사채를 사고 싶어 할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런 정도죠, 지금은. 왜냐하면 일드가 좋게 나오고 예. 국채금리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국채금리가 낮을 수도 있어요. 네. 미국 정부보다 M7을 믿을 수 있잖아. 그 현금 흐름을. 네. 그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기업 대출이 그런 쪽으로 계속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엇갈리는 거예요. 미국의 소매 판매나 시간당 임금은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데 고용도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기업 대출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기업이 대출을 한다라는 거는 아니 고용을 안 하면서 대출한다는 그만큼 고용이 유발되지 않는 또 캐펙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아까 우리 뭐 방송하기 전에 막 그 생성형 AI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간도 줄어들고 네. 최근에
그 뭐 리서치 같은 경우에 RA도 네. 많이 안 뽑거든요. 네. 그런 챗 그게- GPT라든지 생성형 AI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초 데이터가 이게 뭐랄까요? 수집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빵 뛰면 리서치 센터에서 엄청 사람을 많이 네. 고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고용의 강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K자예요. 대형사는 진짜 뭐 1조, 한국 금융지주 1조 벌고 그러는데 중소형사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고용시장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시대에 부응하는 그 어떤 고용의 어떤 퀄리티만 좀 좋아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존의 업무에 주력하는 쪽은 좀 회복이 좀 더딘.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경제의 모든 면이 다 좋아지고 우리가 흔히 봤었던 소비, 경제 데이터 이런 것들, 고용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시장에 가는 장이 아니었고 네. 그게 확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선을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내지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갈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에서는 기업의 대출, 네. 그 대출 환경 이게 어떠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8월, 9월에 봤던 회사채 발행 규모만 보더라도 확실히 규모 맞아요. 자체가 늘어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빌려준 사람들과 그 빌려서 투자한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네. 한 산업이라만 치고 네. 그동안에는 한 기업만 투자를 했었는데 돈을 계속 빌려서 두 기업, 세 기업, 네 기업, 다섯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성장률보다 경쟁자가 많아서 ROE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산업이 커지는다. 그리고 돈을 차입할 수 있다. 나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좋다라고 보는 거고 좋다? 아니면 조금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리면 하워드 막스라는 굉장히 한국 시장에서 좀 추종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네. 8월 중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지금 버블 초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버블 초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만큼 뭔가 90년대 중반처럼 새로운 신세계가 있다라는 걸 보고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네. 이게 너무 늘어나서 사회 전체적으로 빌린 사람과 빌려준 기업이 많아지고 서로가 링크됐는데 어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버블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빌리는 기업이 많고 있고 그 빌리는 기업들이 워낙 우량한 캐시플로우를 자랑하는 M7 내지는 초대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버블의 초입이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의 스탠스나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네. 제가 약간 좀 다른 쪽에서 또 반대 질문을 드려보자면 물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위기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제조업 물가가 뛰고 나서 이번에 서비스업 물가도 뛰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 물가 뛰면 이제 진짜 인플레 압력 장난 아닐 거야. 이것 때문에 역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번 주에 뭐 PPI 나오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8월 물가지수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 아마 그럼 우리나라로는 한 목요일 날 네. 그 자체도 지금 보면 한 3% 좀 안 된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감낼 만큼의 경제 성장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2분기 GDP 연율로 하면 3% 초중반 나오는데 네. 물가 수준보다 높다라는 거죠. 물가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한쪽에서 보면 이 물가를 소화해낼 수 있는 민간의 경제 체력이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물가를 내지는 이 성장률을 끌고 가는 거는 뭐 굉장히 뭐 아까 했었던 말하고 되돌이표이긴 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그로 인한 생산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다면 네. 이 물가는 오히려 성장 주도로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높아진 물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가 수준보다 너무나 높은 기준금리
한 4.5%. 이 부분은 너무 실질 금리가 너무 플러스고 약간 금융을 좀 침체의 수준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금리의 레벨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뭐 보험성이 인하냐, 뭐 예방적인 인하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 금리를 내리는 게 지금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져서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내지는 코로나 때와 같은 상황이냐. 네. 그게 아니라 성장률보다 너무 좀 높게 설정된 금리를 내려주고 이 성장률을 조금 더 올려주는 금리 인하냐. 이 해석의 차이에 있다라고 보면 물가 수준이 높게 나온 부분들은 뭐 이를테면 3%보다 너무 훌쩍 튀어나오면 고민이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3%보다 살짝 언더된 수준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물가는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그래서 해주신 거고 앞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때도 70년대 비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와 지금 가장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입장에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정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미리 좀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까 유가만 하더라도 네. 미국이 지금 사실 너무 넘쳐나는 에너지를 수출하려고 트럼프가 여기저기 지금 막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러니잖아요. 네. 그런 유가만 하더라도 사실 단순히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떨어지겠냐 하겠지만 유가가 또 차지하는 여러 그 물가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70년대와 다른 어떤 환경이지 않겠냐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명확히 지금 시장 판단을 해주셔서 저는 그러면 그 틈새에 있는 질문들 몇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도 앞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네. 결국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그 축들이 소비, 그 투자인 건데 거소비는 슬로우한데 투자가 계속 빠르게 늘어나면 어쨌거나 그 괴리는 생기는 계속 거고 생기죠. 경제 성장을 굳이 표현하자면 절름발이처럼 갈 수도 갈 수도 있는 있죠. 거잖아요. 이게 중장기적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투자 한쪽으로만 이어지는 성장이야라는 좀 갸우뚱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을 이 뭐 어떻게 상승으로만 그 상승 사이드 그러니까 하방 사이드로 네. 얘기하면 상승 사이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지속 가능한 상승이라고 보는 환경인 거 있고, 네. 근데 약간 그 양 다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다리로만 쭉 가면서 그러면 이제 투자만 계속 공급만 사이드만 높아지는 이게 네. 버블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이게 공급이 소비를 수반하지 않은 공급이라는 인식이 들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공급이 과다하다라는 인식을 갖기에는 여전히 미국의 그 민간의 부채의 양이 너무 아직은 건전해요. 네.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0%가 넘는데 미국은 지금 70% 중반이거든요. 네. 그만큼 버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은행권도 예대율이라 그래서 예금 대비 나간 대출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80%가 안 돼요. 거의 80%가 조금 들락말락하고. 근데 금융위기나 IT 버블 때는 이게 100%가 넘었어요. 그만큼 시장에 막 나가 있는 돈이 너무 많았다는 거고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즉 투자를 계속해야 그러니까 투자로 가는 성장인데 투자를 여기서 더더더 하면은 성장이 더더더 나올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막 빌려놨고 성장을 하기 위한 레버리지는 충만한 상황에서 네.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투자가 더 이상 그 가속도가 안 붙으니까 꺾인 게 금융위기 IT 버블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게 절름발이로 갈지 뭐 아니면 소비와 투자가
결국엔 또 선순환이 되면서 뭐 몇 년 이상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 방향성은 룸은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 하방 사이드의 얘기 뭐 무조건 좋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하방에 대한 어떤 고민도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하방이 만약에 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S&P 기준으로 연간으로 10% 하락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10% 굉장히 센 거죠. 네. 근데 이거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면서 하방이 열렸을 때 시장을 팔고 떠나야 되는 거냐, 아니면 4.5%라는 금리를 과단성 있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테일 리스크는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네. 그랬을 때 오히려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죠. 앞서 시장이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버블이든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5년 이상의 상승을 가든,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전쟁이든 뭐 아니면 뭐 중국과의 뭐 관계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지금부터 뭐 내년 상반기까지 쭉 빠져버린 시장이든, 시장의 어떤 1년 후의 상황은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저는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더 높아진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네네네네. 지금 보면 사실 S&P 500 지수와 M7 간의 괴리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얘네들이 다나 아니면 일부 소외주들도 같이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키 맞추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M7 내지는 이제 뭐 요새는 뭐 20까지 M이란 표현은 안 쓰긴 하던데 한 20개의 종목까지 좀 확장이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를테면 20% 오르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못 오르다가 뭐 한 10%, 15% 네네.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머지 기업들이 좀 올라갈 때 상단에 있는 것들을 좀 눌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주도주는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도 HBM에 가까운 네. 기업들 이랬는데, 조선, 방산, 원전이 조금 쉴 때 다른 기업들도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도주는 아닌 거죠. 순환매로 그냥. 그래서 이 시장이 결국은 상승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의 주도국과 현재의 주도업종, 이게 더 치고 가서 항상 시장은 끝나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버블의 팝업해서 끝나더라. 네. 그래서 지금 메인스트림을 갖고 가는 기업들이 뭐 우려를 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시장 내에서 너무 쏠려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되는 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즐길 파티 시간은 좀 더 있는가 저는 보네요. 벌써 출구 찾을 때는 아니다. 지금 출구를 찾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출구는 아니, 근데 이제 약간 그때 가서 고민할 부분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냐면, 기업들이 차입 환경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채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게 예. 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기업 대출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야 리바운드가 나오는데 평균 기업 대출이 한 10에서 20% 사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많은 기업의 대출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가, 그리고 주가도 사람들이 좀 환호하고 있는데, 네. 뭔가 이 밑단의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조금 소위 말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때, 그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뭐 차트도 좀 가져왔지만, 뭐 크레딧 스프레드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리바운드가 좀 심해졌을 때, 네. 심해지고, 이때 이를테면 말씀드렸던 기업 대출이 상당히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밑단에서 돈을 빌리는 환경이 뭔가 기스가 난다. 이러면 그때 가면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참여한 기업들이 결국 너도 나도 AI에 투자했지만 어떤 기업은 돈을 벌지만 네. 어떤 기업은 경쟁자로서 탈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먹는 그 채권자들, 금융권 중심으로 또 약간 대손 충당도 싸우고 상각을 하기 시작할 거라요. 예. 그게 이제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상승의 추세를
꺾을 만한. 말씀하신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예. 거기서. 근데 지금은 그런 소위 말하는 오히려 투자를 대형 기업들 위주로 하지 저기 밑에 신규로 막 이런 기업들이 막 나타나진 않는데 맞아요. 최근에 근데 그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그 자금 조달을 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날의 검인 게 좋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못 드리는 게 그런 징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징후가 나왔을 때 고민해도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징후의 느낌만 나기만 하면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진지하게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이시고. 왜냐면 그때 가면 시장에 지금은 막 그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거꾸로 이런 지표를 징후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의견을 좀 좋게 해석하는데 그때 가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을 텐데 네. 성장도 이만큼 뭐 어딘가에서 막 그 IPO도 많이 일어나고 기업들도 지금 은행들도 빌려준 돈들이 엄청 지금 수익성이 좋다라는 얘기가 많고 주가도 막 높은데 슬금슬금 좀 조그만 기업들이 돈을 못 불리거나 망한다라는 뉴스 나올 때 야 걔네들 어차피 머리 차면 안 되는 애들이야 이렇게 시작할 때 오히려 그럴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파티에 취해 있을 때 꼭 본부장님께서 한번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파티에 취해졌을 때 사인을 주면 욕을 먹기 시작하면 진짜 조심을 해야 될 때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국내 증시는 물론 어떤 미국 FOMC 결과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상법이나 세제 개편 같은 이제 정책에 따라서도 지금 많이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도 투자가 많고. 됐죠. 네. 국내 전략이나 전망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좀 박스권이 벌써 한 2달, 3달 이어지고 있는 터라. 그러니까 7월 이후로 지금까지 시장이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고점에서는 오히려 한 2, 3%는 좀 빠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7월 이후에 사실 실적 자체가 늘어난 게 없거든요. 네.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아까 오면서 나오기 전에 보니까 6월 이후로 한 코스피 이익이 한 6조 원 정도 이 감익이 됐습니다. 기대치가.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그 ROE 대비 좀 약간 디스카운트 되었었던 밸류에이션이 좀 복원된 느낌. 네. 그러니까 트레일링 PBR로는 지금 한 1.1배 정도까지 왔던데 그 말은 아까 이제 뭐 자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베팅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언더밸류 되어 있는 상황이 예. 해결이 될 수 있다 해서 1배 이상까지 오는 거는 진짜 다들 알 거 있을 것 같은데 1배 이상을 가려면 결국 ROE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ROE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가 안 되는 수준인데 그렇죠. 10% 이상 가려면 네. ROE가 나오는 방법은 이익이거든요. 네. 자본을 줄여들든가 아니면 이익이 나든가. 근데 자본을 줄이는 부분들은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배당이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지금은 이제 이익의 방향성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미국이 공급 주도로 가다 보니까 공급 주도의 투자 주도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충격을 긍정적인 충격을 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비를 다 하면서 뭐 왕구부터 자동차 뭐 다 사잖아요. 예. 근데 공급 주도에는 이제 일부의 기업들만 미국의 투자에 소위 말해서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가는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상반기보다 더 이렇게 탄력 있게 가기에는 조금은 좀 속도가 좀 완만해지지 않겠냐. 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의 투자와 투자 재개 내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했을 때 또 확산되는 느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쏠려 있는 투자 쪽으로 더 갈 것이냐라는 거는 이쪽 투자 쪽으로 쏠려 있는 쪽으로 더 가지 않겠냐. 거기에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